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주인장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중반 수요일이고요. 4월의 중순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의 비급살롱은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보들로 꽉꽉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일반화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비급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기업 인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죠.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업 인증이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이 사업을 하실 때 기업 인증을 받으면 굉장히 또 좋은 혜택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때 또 나눴던 이야기들인데 쭉쭉 이어나가서 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 인증 중에 연구 전담 부서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특히 이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연구소 하면은 공장 안에 실험실이 있다라거나 그 흰 가운을 입은 박사분이 계신다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치 않은 경우고요. 일단은 그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업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PT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봐드리면요.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투입을 하고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서 설립한 공식 R&D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R&D는 연구와 개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느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 지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인증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간혹가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진행하는 정책 지원 사업들은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관 기관은 코이타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고 설립 요건과 인증 절차를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설립 요건은 전담 요원이 2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독립된 연구 공간 또는 분리된 시설 이렇게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연구개발 계획서 및 조직도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인증의 절차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첨부된 서류를 입력을 하시고 제출하시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인증서가 나오는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정부전담부서를 많이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세제 혜택이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이 또 있습니다. 자, R&D 비용의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R&D는 아까 앞에서 언급하듯이 연구와 개발 비용인 거죠. 연구와 개발 비용에는 연구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하지만 연구 기자재비, 테스트비, 샘플 비용 여러 연구와 관련된 비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세액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 혜택으로서는 R&D 정부 지원 사업의 가점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이 주된 사업이 이제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한다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회사가 이렇게 매출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재투자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나라에서 어떤 과제 수행을 통해서 그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상당한 큰 도움이 되겠죠.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제 자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갚아야 되는 대출의 형식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금들은 상환하지 않는 지원금의 성격이 있다 보니 많은 대표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기대 효과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곳과 이 기업은 연구개발도 하고 특허도 만들고 뭐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연구개발부서와 전담부서로 인해서 이 결과물이 이제 특허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외 신뢰도 제고도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으로서는 오늘 그 방송 중에 쭉 나올 얘기이기도 한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전담부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마다 연구 실적을 보고하는 것과 그리고 연구 인력을 상시 고용하시고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연구 인력이 퇴사가 됐다 또는 이제 해고가 됐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연구 인력을 바로 채용하셔서 연구 전담부서와 기업부서 연구소를 유지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좀 잠깐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제조만 되는 게 아니야라고 좀 그렇게 여쭤보시는 대표님들도 간혹 계신데 제조업 이외에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IT 소프트웨어, 뭐 교육 출판, 건설 부동산 그리고 컨설팅 마케팅 이렇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많이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좀 들어봐 보면은 재미가 있나요? 저는 재밌어야 재밌습니다. 돼요? 저는 네.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제가 그 초창기에 컨설팅을 할 때 건설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과 이제 상담을 진행 중이었는데 특허가 막 여러 개가 있고 연구 전담 부서가 설치가 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는 아니 도대체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나라고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가졌던 적이 있는데 한참 이제 컨설팅에 대한 경력이 이제 쌓이고 나서 보니까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시공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이제 건설이고 또 위험한 직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 이런 스마트 기술 연구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 전담 부서라든지 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권호영 전문가님, 그러면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연구소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구를 한다고 해서 다 연구소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산기업이 요구하는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춰 조직과 인력,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 전담 연구 인력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이 임명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회사 임직원으로 시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1인 이상만 되면 되고요. 연구공간 요건 같은 경우는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전담부서는요, 분리된 공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한다고 해서 다 연구소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요. 이 요건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네요. 이 기준에 맞춰서 조직, 인력, 공간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고요.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이거를 좀 더 인증을 받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이 기업 인증 받으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D 세액공제 혜택. 연구원의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과제 신청 자격. 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용 보증 우대. 보증 한도 확대나 심사 우대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책자금 지원. 중진공 및 정책자금. 특히 기술 개발 자금에서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정부 인증 요건 충족,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혜택이 5가지나 있는데 가장 좀 눈에 띄고 좋아 보이는 게 세액 공제 혜택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쪽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증을 받고 싶은데 이 절차가 좀 더 어떻게 될까요? 네, 절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 기업 내 연구 조직을 구성하고 2단계 연구 인력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최소 석사 또는 4년제 학사 출신의 전담 연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단계 전용 공간이 확보해야 됩니다.
칸막이 하나라도 연구소로 구분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4단계 장비 목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PC부터 연구를 장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단계 온라인 신청, 산기업 R&D 정보 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단계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 서류에 맞는 실제 환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전체 내용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다음 PPT 자료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전담부서에 대한 설치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모든 절차 부분은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석사 또는 4년제 학사 출신의 연구원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사후 관리는 연 1회 실적 보고와 인력 공간 변경 시 변경 신고 부분을 꼭 더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는 어떻게 보면 같지만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전담부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상당히 간소화한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반면에 기업부설 연구소는 이보다 조금 더 엄격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요약을 정리하게 되면은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설립할 수 있는 정식 R&D 조직이라는 것이고요. 세제 혜택 및 정부 과제 가점 등 제도 지원의 폭이 기업부설 연구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넓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구전담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또는 초기 단계의 기업이 설립할 수 있는 R&D 조직이고요. 요건이 다소 완화돼서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전담부서를 처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연구 과제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기업부설 연구소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구체적인 차이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같은 경우 설립가능 주체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연구 인력은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3인 이상, 그 연구전담부서는 1인 이상입니다. 공간 요건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권동혁 전문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넘어가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연구전담부서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보자면 어쨌든 이 단어가 부서와 연구소로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확실히 좀 더 작은 단위인 것 같고 연구소가 좀 더 큰 단위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받고 나서 사후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후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인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사후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확인되는 항목은 연구원의 재직 여부, 공간의 유지 상태, 연구 활동의 실적, 예를 들어 기술 개발 보고서 또는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 특히 연구원이 퇴사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간이 사라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빡빡하네요. 다시 한번 표로 설명을 드리면, 실적 보고는 매년 1회 코이타 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하고, 변경 신고는 연구 인력, 공간, 조직 변경 등 발생 시 30일 이내에 코이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구 인력이 1인 이상 및 공간 요건이 지속 충족돼야 하고, 말소 사유는 실적 미보고, 인적 요건 미달, 공간 미확보 등의 경우 직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네, 잘못 관리하면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관리가 안 된 연구소는 세액 감면 받은 만큼 회사로 세금이 환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인증은 받는 것보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전담 연구원은 연구만 해야 하며 겸직이 불가합니다. 연구소 유지 실패 시 세금 추징 및 자금 환수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연구 노트는 작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많은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연구 노트를 작성하시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 두 번째 내용인데요.
연구개발 활동 미실시 시 요건 미달 등으로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 인정 취소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남의 논문을 베껴서 제출하고 R&D 세액공제를 받고 국세청 사후관리를 못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864개의 기업이 적발당했고 부당공제를 통해서 270억에 대한 추징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을 또 말씀을 드리면 세액공제 환수 사유를 봤을 때 연구원의 겸직, 이 부분 많이들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세액 감면을 환수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이사가 연구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만 조금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인증은 받는 것보다 사후에 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 인증을 어렵게 받았어요. 사후 관리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혜택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혜택 중에서 이 세금 감면 그리고 자금 조달,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무래도 네, 돈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 효용도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주로 그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만큼의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운전자금이 조달이 되게 되면 매출로 이어지고 이 매출은 또 세금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 굴레를 항상 이제 겪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측면이죠. 조세감면 측에서 어떤 부분이 절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둘 다 세액감면에 대해서 효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R&D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구와 연구 인력의 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최대 30%까지 가능한데, 이 얘기는 연구원의 연봉을 포함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을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세액공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연구 활동도 하시면서 세액감면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꼭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 포함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연구인력 투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구 전담부서나 부설 연구소에 설치된 연구 인력의 연봉의 약 25%를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공제를 해주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소세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 연봉의 2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서 연봉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 한 250만 원을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주먹을 거죠. 쥐고 계세요. 네, 또 중요하다 보니까는요. 그런데 사실 그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없죠. 최소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2,500이 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연구원의 연봉이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약 25%는 1,2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그 법인에서 한 해 동안 영업 활동을 하고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 또는 종소세를 납부해야 될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연구인력 투자세액 공제에 의해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의 연봉의 25%를 세액공제를 해주니 약 한 1,250만 원 정도를 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세액 감면 받는 부분들은 1,2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마이너스 25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받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네네네. 환급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못 받은 그 세금 감면을 못 받은 것은 최대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최저 한세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최저 한세. 어려워요. 네, 어렵죠. 쉽게 풀어주세요. 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뭐 국방비도 지출하고
뭐 의료비도 하고 이런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있고 막 세금 감면 해주고 이렇게 되면 나라에서는 세수 확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최저 4%에서 7% 정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부리하는 최저 한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인력 투자세액공제는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감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 이제 효과인 거죠. 그렇죠. 네,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둘 다 가점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가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실 때 많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서 보증비율 확대되는 것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요. 연구소 운영으로 기술신용평가 TCB라고 있는데 가점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 R&D 자금 조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의 주된 사업이 있지만은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좀 더 고도화하거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이 자금을 나라에서 무상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랬을 때 나라에서 무상한 R&D 자금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이것을 조달받고자 하는 많은 대표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먼저 우선 배정을 받아가지고 R&D 자금을 쓰냔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때 먼저 우선 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TCB라고 하죠. 기술력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그래서 기업의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기술 점수를 더했을 때 그만큼의 자금 조달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금의 한도도 늘어나고 상환 조건도 유리해지고 금리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혹시 TCB 등급이 어떤 거예요? 기술평가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단순 기술이냐 그러면 낮은 등급을 받고 고도의 기술이다 그러면 10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높은 기술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자금 한도라든지 점수라든지 가산이 돼서 자금 조달 받는 데 상당한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연구소 인증이 없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보증기금 서류에서 통과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만 있어도 사업 초기에 자금 절벽을 넘는데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상당한 절세 효과와 자금 조달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 그만큼 이 서류 통과조차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받기가 꽤나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상당하다라는 정말 명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문패 하나로 기술력, 자금력, 세금 혜택까지 다 문을 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인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증 중에 여성 기업 확인이라는 또 인증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은 여성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나 의류 쪽 그리고 패션 이런 디자인 쪽 부분은 아무래도 또 여성 사업자 분들이 또 꽉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성 기업 확인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말 그대로 그 여성이 대표자인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뭐 다른 절차 다른 인증들에 비해서 다소 인증 획득하는 절차나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표자가 여성이면은 여성 기업 인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특정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여성 기업의 창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런데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특히 이제 서비스 숙박업 등의 경우에는 여성 창업자의 비중이 대략 한 65% 정도로 조금 많은 숙박 비율을 쪽에서요?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대표이면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창업할 당시에 여성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여성 기업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기업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면은 일단은 여성 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제1조. 이 법은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네, 이 법은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상승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목적이자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성 기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가점 사항들이 좀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 여성 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이제 표로 요약해 가지고 PPT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부 지원 사업의 가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우선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창업을 하시고 매출처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으신데요. 여성 기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구매 시 여성 기업의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사업가분들은 여성 기업을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조달청 입찰 우대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조달청. 조달청이죠. 나라에서 어쨌든 어떤 사업을 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공평하게 많은 사업가들의 참여를 갖다가 유도를 하는 거,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성 기업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여성 기업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분리 발주라는 게 있거든요. 네, 조달청에서는 특정 비율만큼은 여성 기업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 그 대표님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 있겠는데, 네, 우대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대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대 혜택이 많은 반면에 인증 절차가 상당히 간소하기 때문에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과 보증 지원인 거죠. 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게 되면은 그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여성을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그런 금융 상품을 마련을 해가지고 우대를 하고 지원을 하게끔 상품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훈 전문가님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을 여성이 소유,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권까지 여성 대표자가 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여성 명의인 회사는 안 됩니다. 자본과 경영권 모두를 여성 대표가 갖고 있어야 공식적으로 여성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사업자의 대표가 여성일 것, 법인의 경우 여성이 발행 주식의 총 50% 이상을 소유할 것,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그리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경영 참여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네,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우대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체 자본금의 51%가 여성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여성 대표자이면은 또 받을 수가 있는 혜택이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여자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인증을 좀 받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할 때 그래도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부르죠. 직접 경영을 한다면 큰 어려운 부분들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여성 대표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뭔가 여성이 대표적인 그런 대표자가 아닌데 약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겠네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성 기업을 받은 사례나 컨설팅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어쨌든 우선 그 탈락 사유 케이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컨설팅을 했을 때 여성 기업으로 확인을 받는지 2가지 절차로 간략하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탈락되거나 결격 사유입니다. 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과 또는 그 권동혁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업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법인 기업에서 여성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여성 대표님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뭐 재밌지는 않지만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예. 여성의 지분이 40%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50% 일단 미만인 거죠. 좀 그런데 애매하네요. 타인 주주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인 주주가 각각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 대표님이 40%를 보유하고 있고 각각 타인 2명이 있는 남성 주주가
각각 30%와 3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나운서님? 그 지분율을 좀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데요. 네, 네. 자, 이런 경우 주주가 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합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분율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성의 지분이 40%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여성 기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 네. 그리고 탈락 및 결격 사유 중에 대표자 실질 경영 미참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언제 발견이 되게 되냐면은 다른 앞에서 말한 이제 연구 전담부서나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등록 절차를 거치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인증이 발급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성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사나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대표자가 아님이 발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여성 대표인 거죠. 위에 이제 대표자 실질 경영 미참여와 조금 연관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배우자 등 남성 실질 대표가 여성 명의로 위장을 한 경우들이 간혹가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는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남성 대표님께서 과거에 사업을 운영을 하셨다가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셨다가 신용상의 문제까지 생겨버린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표자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그 사업의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명의만 사업자 대표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약간의 그 전략만 바꾸면 또 다 그럼요. 받을 수가 맞습니다. 있는 방법들도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기업을 모든 인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도 그렇고 뭐 벤처도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기업도 하기서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찾아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안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여성이 대표자여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중에 공동대표로 돼 있으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 대표 한 명으로 단독으로 변경을 해서 여성 기업을 인증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발행 주식 총수죠. 그러니까는 자본금 자기 이제 주식 비중이 50% 이하였는데 그 타인 주주들한테 주식을 양도를 받으면서 50% 이상으로 확보를 하시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여성 기업을 확보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서류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여성 대표가 경영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소명하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의 회의록이라든지 여성 대표님의 직인 사역 등 내역으로 증빙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여성 기업의 여부인 경우인데요. 실질 경영권자가 남성인 경우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여성이시고, 그러니까는 명목상 그 대표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여성 기업을 받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명목상의 여성이 대표자라고 하면은 저는 여성 기업을 굳이 권장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심사 과정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탈락될 가능성도 높고 다 드러나는군요. 맞습니다. 네. 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거 꾸역꾸역 하시다가 힘들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권도혁 전문가님 전략 변경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략 변경이 정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 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핵심 전략은 딱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여성 기업 종합 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가 진단 항목이 있으니 무조건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구조 정비입니다. 지분 구조, 경영권 구조, 그다음에 임원 명부,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신청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여성 대표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셔야겠죠.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신청 절차 어떻게 될까요? 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을 보시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그리고 현장 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 절차 2를 보시면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회원가입을 하시고 기본 정보 및 대표자 정보 등록, 여성 소유 지분율 및 경영 참여 확인 서류 작성,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심사 또는 오프라인 실사를 받고
필요시 추가 보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최종 발급까지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서류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등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지분구조가 변경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 자동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성기업의 주요 사후관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 한 3가지 정도만 짚어드릴 건데요. 네. 대표자 변경과 네. 지분 변동, 경영권 유지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여성 대표가 변경되거나 남성으로 변경될 경우 즉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지분 변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할 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경영권 유지 같은 경우도 여성 대표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 이 3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절차 그리고 세부적인 사후 관리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유효 기간이 또 2년이라고 하네요. 이런 기간들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점도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후 관리 중에서는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지분 변동 그리고 경영권 유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증이 꽤 이렇게 사후 관리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혜택이 좀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돈입니다. 자 자금 조달과 세금 네. 감면 측에서 네. 이 인증은 좀 어떤 도움들이 되나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그 조세 감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여성이 창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여성기업, 그러니까는 여성과 남성과 무관하게 여성 그 창업기업에 관련된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대 사업 중에서 이제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앞서 얘기한 뭐 연구 전담 부서라든지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과 많이 중첩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의 우대, 그리고 보증 기관의 평가 우대, R&D 자금 가점, 조달 시장 진입 우대라고 보시게 되면은 아까 연구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치했을 때의 어떤 혜택하고 많이 중첩되는 것을 좀 보실 그렇네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의 우대에서부터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게 되면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여성을 창업자로 한 여성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전용 따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증기관의 평가 우대를 해줍니다. 보증기관에서 평가를 우대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자금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 그리고 자금의 어떤 그 상환 조건이 유리해지고 그리고 또 금리를 또 유리하게 가져가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서둘러 말씀드렸듯이 R&D 자금 가점인 거죠. 무상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금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 먼저 줄 거냐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성기업이면은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는 가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달 시장 진입 우대인 거죠. 조달청 경쟁 입찰 시에 여성기업의 분리 발주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만큼만큼은 여성기업에게만 할당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할당량도 있네요. 아, 그럼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조세 감면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여성기업 전용 지원 사업에서 간접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창업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해당 자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면 향후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같은 다른 인증에 가점 항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일 인증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기업 확인서 정말 좀 혜택이 많은 것 같고요. 우선 자금 조달에 우선권이 좀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여성기업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사항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다른 인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SO 인증이라고 하는데 IOS 인증 이거 어떤 건가요?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뭐 대표님들, 제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상당히 익숙한 인증이거든요. 네. 그런데 ISO를 뭐 받아라만 얘기만 들었지 이게 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는데 가점 사항이 되고 기업 등급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업에서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수출을 하고 휴대폰도 수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해야지만 이렇게 글로벌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대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모든 제품을 그 대기업에서 한 군데에서 다 만들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의 하청을 통해서 관계 협력사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협력사들도 마찬가지로 제조를 할 때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서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는 수출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수출하는 기업으로 참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ISO라는 인증을 받아놓음으로써 언제든지 수출과 관련된 판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사정과 준비가 관련된 이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많은 대표님들이 ISO 9001 또는 14001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각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새 주목받고 있는 인증이 ISO 14001이라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하고도 좀 연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그 어떤 그 대형 공장의 이제 화재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우연한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업주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네. 때 그 사업주에 대한 어떤 법정 처벌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우리 회사는 어떤 그 중대재해와 관련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우리는 이런 교육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ISO 45001로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종사자가 많은 사업장들 그리고 또 이제 근로하는 환경들이 재해 요소들이 많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ISO 인증들 중에 45001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조업 쪽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훈 전문가님, 이 ISO 인증을 받으면 왜 더 좋나요? 네, ISO 인증을 받으면 대기업 납품이나 해외 수출 시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서는 ISO 인증 여부를 가산점 항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도영 전문가님께서 혹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중 경기도의 한 정밀기계 부품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ISO 9001과 14001을 동시에 도입하면서 생산 표준화의 불량 감소와 그다음에 표준화와 생산에 대해서 좀 높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이제 매출이 35% 정도 증가한 사례가 있었고요. 일본 바이어와의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게 되어서 업체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들어보니까 앞서 두 인증보다는 확실히 이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또 필수적인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또 ISO 인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절차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ISO 인증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범위 설정, 내부 시스템 매뉴얼 수립, 내부 심사 및 문서화, 심사 기관 선택 및 1차 사전 심사, 본심사 및 부적합 보완, 최종 인증서 발급. 최종 인증서는 보통 3년이 유효기간이며 연 1회 정기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컨설팅 업체에 맡기시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실무자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서화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O 인증은 갖췄다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지금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증을 받는 것도 꽤 어렵겠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ISO 인증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같은 질문인데요. 돈입니다. 자, 이 인증은 자금 조달 그리고 세금 감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ISO도 여성 기업과 좀 유사하게도 어떤 그 조세 감면에 대한 혜택들은 상당히 낮거나 없거나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적으로 이제 가점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ISO 인증을 받게 되시면은요,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할 때 그 가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매출액 증가율, 무슨 뭐 자기자본 투자 비율, 그리고 뭐 영업이익 증감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인증들 이런 각종의 지표들을 점수로 합산을 해가지고 특정 점수를 넘게 되면은 정책 자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점수들을 높이는데 이 ISO가 상당한 작용을 한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신뢰도 평가 시에 이마저도 가점 사항으로 상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이제 기술 점수인 거죠. TCB라는 등급에서도 상향할 수 있게 되는 가점 사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증의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하고 투자 유치 관련된 것은 기업 신용도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하고 투자 유치에도 효익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성 기업인 인증은 우대 사항이 좀 있었던 거와 비슷하게 이 ISO 인증도 가점 사항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3가지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특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자, 많은 창업자분들이 특허에 또 굉장한 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허 왜 중요할까? 이 특허가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등록이 아니라 기업의 무형 자산이자 자산 가치의 보호 장치입니다. 기업의 기술, 아이디어를 배타적 권리를 등록하여 자산 및 경쟁 우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청을 통해 등록되며 기술 독점권을 2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 자산으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기업에 영향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이제 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이제 2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특허가 이제 등록되는 절차는 먼저 특허를 출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특허 심사를 거쳐서 이제 등록까지 절차를 가게 되는데 이제 직접 사업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제품과 관련된 직접 특허를 개발을 해서 기술 차별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특허를 먼저 등록을 했는데 내가 가진 기술을 어떤 경쟁사에서 유사하게 카피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법적 분쟁을 통해서 어떤 그 제품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특허는 내가 가진 기술인데 법적 분쟁을 통해서 우리 기술을 따라한 것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어. 그러면은 너희 회사가 이것을 팔 게 아니라 일정의 로얄티를 지불을 하고 차라리 같이 특허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고서 오히려 어떤 그 사업의 확장인 거죠. 매출액 증대로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대표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허를 활용한 이익 실현 및 재무 구조 개선입니다. 자, 첫 번째. 직무 발명 보상 제도라는 거예요. 자, 임직원이 업무 중에 개발한 발명에 대해 기업이 권리를 취득을 하고 일정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직원이 특히 이제 대표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대표자께서 발생한 이제 특허를 갖다가 이제 등록까지 이제 절차까지 가신 거죠. 근데 그 등록된 특허가 우리 회사의 매출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특허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 감정 평가를 받은 금액대로 법인에다가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정관상이 규정한 바에 의거 직무방면 보상 제도에 정관상이 규정한 바에 의거에 의해서 이 특허를 법인은 매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외에도 법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가 더 중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법인이죠, 또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이 자본금이라 함은 부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자본금을 늘릴까라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자, 이럴 때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발명한 특허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금액이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억에 대한 감정을 받은 특허를 법인에다가 양도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직무발명보상제도처럼 나한테 현금으로 대가가 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있는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받을 2억 원의 보상금을 자본금으로 합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2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이 특허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합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있던 자본금이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시게 되면은 회사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권동혁 전문가님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사례를 좀 동혁 전문가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 특허 기반으로 이제 기술 평가를 받은 기업 한 스타트업은요, IT 기반 AI 분석 알고리즘을 특허화하면서 이제 기술 보증 기금에서 이제 1억 2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이제 인건비를 확보하였고 6개월 안에 MVP를 제작해서 시드 투자까지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노프렌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노프렌즈는 이제 IP 가치 평가 지원을 통해서 특허 6건에 대한 기술을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P 펀드로부터 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게 됐고 부산의 이제 A 중소기업이라는 업체는 이제 지역 대학 및 국책 연구소와 협력하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특허를 기반으로 이제 9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특허도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과 세금, 이거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특허 등록된 특허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등록된 특허라는 건데요. 등록된 특허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회사와 주사업 목적과 맞는 특허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대표님께서는 특허를 갖다가 보유를 하게 되면은 뭐 가점도 있고 R&D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허를 구매를 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플라스틱 제조를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특허를 갖다가 수백만 원을 지불을 하고 매입을 하신 경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특허로서 온전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사업 목적과 맞는 특허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책 자금과 조세관 면에서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건 이제 한 가지씩만 좀 짚어볼게요. 정책 자금 조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특허는 기술력 입증 자료로서 상당한 가점으로 부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세액공제 조세관 면에서는 R&D 하나만 좀 보시게 되면은 R&D 세액공제 특허를 기반으로 한 연구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허 그리고 기업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